네. 소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흥행작이 하나도 없는 무명 작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좋은 강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의 작품과 저를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다행이란 마음으로 강연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SF가 우리가 우주 산업이라든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우주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주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주 하면 어떤 마음이 좀 제일 먼저 드세요? 아무도 아마 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대부분 경외감을 많이 느끼시죠. 그렇죠? 우리는 왜 우주를 생각하면 경외감을 느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근원은 사실 공포인 것 같아요. 왜 공포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사실 밖에 나가셔서 이제 하늘 밑에 서시면 여러분들 머리 위부터 우주 끝까지 막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물론 우주 끝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무한한 공간부터 여러분의 머리 위까지 막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인간에게 약간 근원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런 것이 경외감을 우리가 들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SF 작품에서는 첫 페이지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 텅 빈 그 우주에 대한 경외감 이런 걸 표현을 했고요. 제 작품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뭐 경외감 느끼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 하늘에 굉장히 무관심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뭐 직접 별을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진으로 가끔 이제 뭐 구글에서 뜨는 그런 정도인데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해보면 위의 사진이 인간의 눈으로 본 우주의 이제 모습인데 저렇게 보여? 막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서울 하늘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저는 한 해발 한 500m 되는 곳에서 군복무를 했었는데 거기 가면 밤에 실제로 저 정도까지 보입니다. 은하수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그 다음에 밑에는 올빼미의 눈으로 본 하늘이에요. 올빼미는 인간보다 어떤 이런 민감도가 10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만 개 이상의 별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아이러니하냐면 인간에게는 사실상 별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신체적인 능력은 없는데 그것을 지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은 있고 올빼미에게는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보이는데 올빼미가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올빼미에게는 신체적 능력은 있는데 지적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SF 작가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SF를 쓰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하드 SF를 쓰면은 뭐 거의 독자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쓸 때마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일론 머스크 사실 뭐 우주 산업 자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뭐 앞으로도 뭐 다시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일론 머스크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본인이 우주, 화성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SF 작품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약간 sarcastic한 게 회의적인 게 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쇼펜하우어나 니체의 글에 좀 탐닉했었다고 해요. 거기서 좀 염세적인 걸 느끼다가 이제 SF 작품을 접하면서 자기가 우주와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SF 작품은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굉장히 영감을 주고 뭔가 원동력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SF 작품이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안 읽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그게 라마라고 하는 작품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시면 정말 제가 할 얘기가 많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라마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라마와의 랑데뷰라는 책을 보고서 정말 너무나 많은 감명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 글 써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마션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사실 마션을 쓴 앤디 위어도 맨 처음엔 아무도 안 읽었어요. 아무도 안 읽고 뭐 출판사 다 거절당하다가 이제 인터넷에 올린 글이 갑자기 대박이 나면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된 계기죠. 근데 마션이 기존 SF하고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숫자와 공식 그리고 계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사실 그전에는 그런 게 등장하면 아무도 안 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그런 숫자로 계산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베이스가 공학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로 쓰는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냥 저 혼자 글을 써봤고 그게 이제
우연한 기회에 출판이 된 게 이제 보이저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으로 다 알려진 내용들이고, 저는 SF가 그럼 과연 우리 그 인간의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사실 SF 글을 쓰면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영상화 하는데 되게 관심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SF는 요즘 뭐 제작비 많이 올라서 100억, 200억으로도 안 되고 한국에서 하려면 뭐 거의 대부분 10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큰 돈을 들여서 우리가 과연 이 SF를 왜 대중들에게 알려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막 들으면 이게 제 작품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건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서 SF가 어떤 역할을 할까 저 나름대로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괴델의 불완전성의 원리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마 여기선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갈게요. 일단은 괴델이라고 하는 수학자는 이 1900년대 초반에 중반에 이제 수학계에 굉장한 이제 파란을 일으켰던 수학자고, 뭐 정리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가 수학 체계, 어떤 논리 체계, 사실 우리가 논리와 글로 다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사고를 나누는데 이 논리 체계에 참인데도 증명할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걸 증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 어떤 논리 체계가 모순이냐, 모순이 없냐는 그 체계 내에서 증명할 수 없다. 이런 걸 증명한 사람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여러분 이 문장은 틀렸다라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 문장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문장은 틀렸다. 만약 참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 문장은 틀린 거죠. 근데 맞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틀렸다고 해볼까요? 그럼 이 문장은 참이어야 되죠. 근데 보면 틀린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역설이죠. 역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역설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문장인데, 왜 이러한 문장들이 역설을 불러일으켜 참과 거짓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되냐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언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명제 자체에서 이 문장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제가 스스로를 언급하는 순간 참과 거짓을 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예시고, 괴델은 이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잘 만들어서 이 모티프를 가지고 이제 수학의 무모순성을 깨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괴델이 수학계에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 언급을 하는 것들이 역설을 만들어내고 모순을 일으켜서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는 이 수학자뿐 아니라 예술가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셔라고 하는 화가가 그걸 대표적으로 탐구했던 화가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손을 그리는 손이라는 작품인데 어떠세요? 손을 그리고 있는데 그 손이 손을 그리죠. 어느 게 실제 손인지 그림인지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언급하는 것이 역설을 만들어낸다. 애셔가 주장을 많이 했었고, 이 그림은 익숙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오징어 게임에도 나왔던 모티프가 됐던 그림이에요. 오르막과 내리막이라는 작품인데 보시면 계속 따라 올라가는데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것도 결국에 역설을 잘 나타내는 그림이고, 이 계단 자체가 인셉션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언급, 무모순, 모순 이런 것들이 예술가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제가 이걸 굉장히 길게 말씀드린 이유 바로 이 그림 때문인데요. 그래서 괴델은 이런 거를 괴델이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괴델의 어떤 그런 공식을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그림인데, 전체 집합은 쉽게 얘기해서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조합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왼쪽에 보시면 하나의 흰색 나뭇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논리 체계에서는 공리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죠. 공리가 없으면 일단 만들 수가 없어요. 뭐 1 더하기 1은 2라든지.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따질 필요가 없이 무조건 참인 명제. 그걸 바탕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놔서 정리를 만들면 저런 식으로 나뭇가지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수학과 공학과 과학의 영역이에요. 수학과 과학, 공학에서는 저 나무 바깥에 있는 것들을 탐구하는 거에 허용되지도 않고 허용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라든지 하는 논리나 형식 체계에는 이 참으로만 이루어진 저 하얀 나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거에 정반대되는 부정, 그러니까 틀린 명제들이 모인 나무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괴델이 밝혀낸 거는 그 참과 거짓 사이에 이렇게 도달할 수 없는 참과 도달할 수 없는 거짓이라고 하는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명제 너무 많아요. 우주는 빅뱅으로 탄생했다. 참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참과 거짓을 증명할 수 없는 명제예요.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것은 가설을 공고히 하는 것일 뿐이지 참을 증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SF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주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참 또는 도달할 수 없는 거짓의 영역을 탐색하는 게 SF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림이 있죠. 아까 제가 스타쉽 발사도 교수님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우주 덕후이기 때문에 스타쉽 발사를 항상 챙겨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로켓을 만드는데 물론 불확실성이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로켓을 설계하고 부품을 만들 때 이 그림에서 흰색 나뭇가지를 벗어나는 명제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로켓이 정말 터져버리겠죠. 물론 다른 불확실성 때문에 터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로켓을 설계하고 만들 때는 우리가 참인 명제들로만 구성을 해야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과학과 공학의 영역이에요. 반면에 여러분들 마션 보시면 첫 장면에 이렇게 막 모래폭풍 때문에 그 우주선이 쓰러지면서 주인공이 고립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참일까요? 이거는 이제 마션의 그 과학적 오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과학적 오류죠. 거짓이에요. 왜?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폭풍이 잴 수는 있어요. 우리가 뭐 속도로 잴 수는 있지만 뭔가 사람을 쓰러뜨리고 물건을 넘어뜨릴 만한 모래폭풍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F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입부의 장치로 등장을 하죠. 무슨 얘기냐? SF는 도달할 수 없는 참이나 도달할 수 없는 거짓에 있는 명제들로도 구성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이런 전체 체계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SF를 하나의 도구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SF가 이렇게 미래를 뭐 이렇게 보든지 해석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SF가 과연 얼마나 그걸 정확히 하는지 한번 좀 보기로 하죠. 아까 제가 라마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다고 했었는데 워낙 오래된 고전소설이라 제가 좀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마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너무나 매끈하게 원통형으로 생긴 커다란 무언가가 지구를 향해 날아와요. 그걸 발견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탐사선을 보내고 그 안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우주인은 없고 그래서 막 지구 사람들이 고민해요. 이게 막 지구를 향해 오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긴장도가 높아져 가다가 소설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냥 얘가 지구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돌아서 되돌아가요. 약간 허무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시사하죠. 그렇죠?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라든지 또는 이거의 목적, 외계에서 온 물체의 목적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현실로 일어났어요. 물론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행성은 실제 찍은 사진은 아니고 모식도인데 오우무아무아라고 하는 소행성이에요. 길이가 한 400m 되는데 발견된 지 우리는 미리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작은 소행성은 빨리 발견을 못하는데. 근데 이 오우무아무아가 가진 가장 큰 그 문제는 뭐냐면 형상이에요, 형상. 대부분의 소행성은 우리 여러 가지 소행성의 기원설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랗거나 깨진 모양을 돼야 되는데 얘는 굉장히 길쭉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 때 발견된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고, 이거 뭐냐 하다가 그냥 갔어요. 여기 보시면 40일 전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 그 궤도예요. 이렇게 도망갔어요. 이게 가고 나서, 요건 이제 지구에서 본 오umu아무아의 이제 그 궤적을 나타낸 거고요. 가고 나서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놀랐는데 갔기 때문에 이제 검증할 방법은 없고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막 내세우는 거예요. 내세우는데 이 아비 로에비라고 하는 이 심지어 하버드의 천문학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은 이 오umu아무아가 인공물체의 가능성도 탐사해야 한다는 논문을 썼어요. 물론 이건 이제 어떤 정식 논문이라기보단 종설에 가까운 건데 심지어 애스트로바이올로지라고 하는 나쁘지 않은 저널에도 실렸고요. 천문학계에서는 그 Q1이라 그러죠. 제일 상위권에 속하는 저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이게 뭐 이렇게 지나갔지만 우리가 외계인으로부터 온 신호 또는 어떤 그런 걸로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극히 SF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좀 괴짜긴 하세요, 사실은. 천문학자인데 계속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좀 편향된, 과학자들이 보기엔 굉장히 편향된 의견일 수 있지만 저희 SF 소설가가 보기에는 그냥 상상만 했던 일이 비슷한 게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큐를 좀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모식도 저런 식으로 사실 실제 사진은 러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애매해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관측 데이터가 이제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저렇게 원반형으로 생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첫 작품 보이저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이저는 사실 여러분들 보이저호는 잘 아시죠? 그렇죠? 우리 인류가 우주로 쏘아 보낸 인공물체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가 있는 게 보이저호예요. 그렇죠? 그럼 저 보이저라는 소설의 모티프는 이 보이저를 저는 인류가 쏘아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찰병처럼 생각을 했었고 어느 날 보이저가 이상 신호를 보내는 걸로 소설이 시작을 해요. 그 이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서 보시라고. 근데 이제 보이저로 굉장히 멀리 갔죠. 그래서 태양 건계면도 벗어났고 지금 인터스텔라 스페이스라고 하는 성간 공간까지 날아가 있어요. 날아가 있는데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최근에 보이저가 이상하고 좀 해석할 수 없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물론 77년에 발사됐기 때문에 아무리 그 방사선 그 발전기를 가지고 있지만 전력이 많이 딸리고 그래서 신호에 이상이 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예상을 했던 거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해석이 어려운 그런 신호들을 실제로 보내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는 나사가 다시 교신에 성공해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SF적으로 상상했던 것들이 실제 이제 그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까 이게 갑자기 영어로 바뀌었는데 도달할 수 없는 참의 영역과 도달할 수 없는 그 거짓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많은 SF들이 사실은 실제 진실과 참과 거짓과는 멀리 떨어진 영역의 얘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환타지 같은 거죠. 그렇죠? 실제 참의 명제들하고는 너무 떨어져 있는. 근데 하드 SF는 그래도 가능한 이 나뭇가지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걸 했던 게 마션이고 제가 또 집중하고 있는 분야기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저 참의 나뭇가지의 명제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이 스페이스에 시간을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참인 명제들의 범위가 확 줄어들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미래를 예측하는 명제는 대부분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일 비가 온다. 참인가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확률이 있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84%입니다. 참인가요? 83.3%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명제를 시간을 넣어서 미래를 해버리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과학이나 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 언급하고 관련이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명제가 참이 돼버리면 그것이 미래가 실제로 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한 역설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건 여전히 과학과 수학의 영역이 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언제나 도달할 수 없는 참의 영역이고 SF는 그런 인류가 경험하게 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 정찰병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SF, 제 생각은 아니고요. 많은 SF 작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또 SF 후지 다이오라고 하는 분도 SF로 읽을 수 없는 미래, SF로 만드는 미래 이런 주제로 한국에서 강연도 하셨고요. 물론 이분은 우주는 아니고 이제 유전공학적인 미래를 좀 예측을 하셨던 거고.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주 SF는 그럼 과연 무엇을 담아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봤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네. SF 팬이시군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는 사실 좀 이렇게 환타지 같아요. 좀 굉장히 막 정신없이 오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SF 영역에 당연히 들어가고 아마 그래비티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드 SF 영역이죠.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SF 드라마 많이 나왔어요. 우주를 상대로 한 거. 근데 이게 물론 만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흥행이 다 실패했죠. 왜 실패했냐? 제 스스로 그냥 판단을 해보면 그냥 껍질만 우주 우리가 CG를 가져왔고 내용은 기존의 플롯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기존의 익숙한 플롯, 익숙한 스토리 예측 가능한 전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주 SF에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우주 SF는 어쨌든 우주만의 어떤 그런 깊은 고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우주 SF를 단순히 우주 공간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나 드라마가 아니고 역사와 그다음에 철학, 그다음에 사회와 인간 내면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삼체 아마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류츠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SF 작가가 휴고상도 받았고 그 작품 자체가 굉장히 깊이 있고 좋다 보니까 뭐 영상으로서 계속 나오죠. 제가 이거는 스포일러를 감히 할 수가 없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중국 문화 대혁명을 이제 배경으로 했고 거기서 안 좋은 경험을 한 주인공이 그렇죠? 인류를 어떻게 보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결정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 대혁명에서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담아주면 우리가 SF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생각할 거리가 많아진다는 거죠. 매트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매트릭스 안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물론 우주 SF는 아니지만 매트릭스는 어떤 가상 세계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SF는 겉으로 포장되는 도구뿐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그 깊이 있는 것들을 많이 담을 수 있다. 넓은 도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터스텔라 너무나 다 잘 아시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그 감독은 블랙홀의 뭐 시각화 이런 거에 많이 집중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인터스텔라의 핵심은 인류의 존속이 가능한가 하는 것 같고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그 두 가지를 담은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SF를 단순히 뭐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만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류의 미래에 있어서 결코 과학이나 수학으로 증명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가장 깊은 눈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고요. PR같이 제 작품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